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된 김준택입니다.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아빠의 청춘 속 노래가사처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죠. 어찌 보면 돌아온 청춘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보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사느라 다른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제와 청춘 타령을 하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유복한 집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누나, 셋째 형, 그리고 누이 동생, 남동생이 있죠. 둘째도 아닌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딱히 집안의 기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저 형들 그림자라도 밟을까 조심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대학을 갔죠.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상대적으로 부유했으니 대학을 간 것이죠. 저는 토목과로 진학을 했는데 큰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인기가 많은 학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하고 좋아했어요. 부모님들과 형들 때문에 토목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도 저는 늘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죠. 결국 집안 사람들 몰래 악보를 끼고 다니며 집을 제외한 어디에서든 목이 쉬어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교 노래 동아리에도 기웃거렸는데 거기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청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녀와 저는 호흡을 맞춰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 최희준의 맨발의 청춘, 신중현의 빗속의 여인 등 많은 노래들을 그녀와 매일 부르면서 정이 들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용한 연습실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렀거든요. 언제까지나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와 어울리는 걸 아버지와 큰형님이 알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글씨가 적힌 편지나 노트 같은 것을 본 것이겠죠. 아버지와 큰형님은 대노했고 저는 억지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말았죠. 군대에서도 처음엔 그녀 생각뿐이었지만 전역할 즈음엔 그녀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가끔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가수가 되었을까? 지금은 뭘 하며 살고 있을까? 가끔 하늘을 볼 때 그런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전역하고 학업에 매진한 저는 28살이 되어 학교를 졸업했고 무난하게 건설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죠. 그즈음 그녀의 소식이 들렸는데 음반을 내기는 했지만 유명한 가수는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결혼을 했다 하더군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죠. 그리고 29살이 되어 저 역시 결혼했습니다. 큰형님의 소개로 만난 6살 연하의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죠. 아내 역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크게 어려운 일 없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성격도 사근사근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결혼 후 아내는 곧 임신했고 다음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내의 출산 직후 저는 사우디로 떠나게 되었죠. 당시 사우디에 가면 기능사 자격을 주기도 했고 최고 연봉을 주던 시절이었거든요. 앞으로 탄탄한 미래를 위해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게 간 사우디는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평소 기온이 40도에서 60도가 되는 데다가 수돗물은 석회분이 많아 툭하면 설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해야 했죠. 휴일은 월에 2번뿐이었어요. 그만큼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당장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저 같은 사람에게 중동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당시는 외교관이 아니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 중동 건설 현장은 해외 문물을 깨치는 좋은 통로이자 교육의 장이었죠. 비록 처음부터 토목에 관심이 있어서 토목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야망이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땅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믿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간 사람들 중에 현지에 남아 무역이나 농사로 성공한 사람도 꽤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지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기도 했죠. 게다가 당시에는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근로자들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우대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중동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최상의 일터였죠. 당시 중동 근무 1년 만에 내 집을 장만하는 이들도 많았고 사업 기반을 다진 이도 상당수였어요. 이제 모두 예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제 또래 중에서는 중동에서 번 돈으로 생활 기반을 다졌다고 말하는 이가 제법 되더군요. 그러니 다들 그 중동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5년의 세월을 외국에서 보낸 저는 35살이 되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5년이나 떨어져 있던 까닭에 아이는 저를 낯설어 했고 결혼해서 같이 있던 기간보다 떨어져 있던 기간이 훨씬 더 긴 아내도 저를 어색해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사진으로 본 시간이 더 길었으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에 걸러 편지나 주고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일해서 보내준 돈으로 아내와 아이가 잘 살고 있었기에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형은 아버지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형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한다며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7살이 어린 막내마저도 아버지 지원을 받아 사업할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동안 형제들은 하나 빠짐없이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 등 각자 제 살 길을 찾고 있었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저는 억척스럽게 노력해서 외화를 벌어왔는데 남은 삼형제는 아버지 덕을 봐서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장남에게 대부분 재산이 갈 때이기도 했기에 여러모로 찝찝했지만 어차피 내 돈 아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벌어온 돈도 넉넉했고요. 이후 7년 정도 저와 가족들은 평탄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아내와 아이도 마음을 열더군요. 그렇게 평범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지냈고 저는 한국에 와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건축 관련 자격증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 사이 형이 아버지께 2번 더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형이 지원을 받으면 둘째 형과 막내도 은근슬쩍 아버지께 지원을 받는 것 같더군요. 서로 쉬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알 정도면 아내가 모를 리 없죠. 결국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푸념 섞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버님들도 서방님도 다 아버님 도움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 당신은 아들 아니야? 저도 늘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마음속에 담아뒀던 내용이라 그런지 아내의 말에 문득 나도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계속 그런 궁리만 했습니다. 형들을 보니 사업도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뒷배가 있으니 걱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막내까지도 별 거리낌 없이 아버지께 요구하는데 저도 도전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굳혔죠.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짰고 45세가 되어서야 어렵게 아버지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에게 다 나눠줘서 그런지 전보다는 어려워진 형편에도 조금 도움을 주셨고 그 돈에 지금까지 열심히 번 돈을 합쳐 드디어 건축사무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주 기뻐하면서 더 이상 저에게 잔소리를 안 하더군요. 기반을 착실히 다져놓고 시작한 사업이라 그런지 사업은 참 잘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죠. 사업은 점점 잘 되었고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확장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황금기는 6년 만에 끝나버렸죠. 1997년 말 IMF가 터진 겁니다.
그전까지는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운영해온 사업이었지만 정말 그때는 제가 아닌 누구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던 다른 형제들이 이미 아버지께 가져간 금액이 너무 컸고 형들은 어떻게든 저를 지원해 주려는 아버지를 말리는 눈치였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분도 잠시일 뿐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절박했고 형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형, 제발 부탁이야. 이번에 못 막으면 정말 부도나.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어? 요즘 너도 나도 다 힘들어. 우리도 지금 죽을 맛이야. 나도 지금 죽겠다. 아, 그래. 지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특히나 건설 쪽은 지금 그렇게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아버지 돈은 이제 그만 빼먹어. 아버지가 은행이냐?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형들이 지금까지 아버지께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이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넌 대학 때 그 기집애한테 정신 빠져서 딴 따라 한다고 할 때부터 싹수가 노랬어. 그 여자랑 너 헤어지게 만드는데 얼마가 든 줄 알아? 그때 네 몫은 차고 넘치게 가져간 거야. 양심도 없는 새끼. 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것도 모자라 헤어지게 하는데 무슨 돈이 들었다는 건지 금시초문이었죠. 지금 30년 전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그때 무슨 돈을 썼다고 그래? 이 자식 끝까지 모르네. 그 여자 음반 내준 사람이 아버지라고. 알고 보니 형들이 그녀에게 음반을 내준다고 하면서 저랑 헤어지게 만든 것이더군요.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애인이 있다고 하면 활동에 지장이 있을 테니 저와 헤어지고 가수 활동에 매진하라며 그녀를 부추겼던 거죠. 실제로 음반 내는 비용을 지원해주긴 했지만 가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형들은 알량한 음반 하나만 내주고 끝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혼자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음반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제작자도 없었기에 그렇게 음반만 낸 가수로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이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형들은 그 핑계로 제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년 정도를 버티다가 제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저와 일하던 사람들까지 다 무너지고 파산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주저앉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힘들었지만 특히나 아내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시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제 옛일 때문이라는 헛소리를 형수들에게서 들었는지 저를 향한 원망이 하나 가득이었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입만 열면 과거 얘기를 꺼내며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넉넉하게만 살아온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아내는 화를 내기도 울기도 했고 극도로 돈의 압박에 시달리며 말라갔습니다. 저 역시 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자격증이 있고 또 예전 사우디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니 어떻게든 버티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 것도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도 못 견뎌 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더니 그즈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3년 뒤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큰 기둥 2개가 모두 무너진 것이죠. 심지어 83세의 아버지는 본인이 평생 일군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나눠주셨는지 돌아가실 당시 남은 통장 잔고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6이나 되는데 호강은커녕 평생 주기만 하신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쓰리더군요.
이후 머리가 큰 아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겠다며 전역 후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빚에 시달릴 집구석이 지긋지긋했던 것이겠죠.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이 50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때까지도 빚이 끝없이 남아있던 저는 아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외국에 정착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쓸쓸하게 빚 갚는 데만 매진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 반겨줄 아내도 자식도 없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던 저는 그저 개미처럼 일만 했습니다. 몇 년 뒤 31살이 된 아들이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은 기특하게도 저를 생각해서 비행기표를 보내준다며 오라고 했지만 저는 돈도 없고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갈 수가 없더군요. 그저 작은 돈이나마 보내며 아들의 행복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빚을 갚는 데에만 매진했죠. 정말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형제들도 보지 않고 살았고 오로지 일하는 기계처럼 살았죠. 물론 중간에 몇 번 제 길을 노렸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였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젊은 시절 딴 자격증 덕분에 일은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근 20년 동안 일을 몇 개씩 잡아가며 차곡차곡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나마 기술직이라서 이때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어떤 사장에게는 돈을 갚는 대신 무상으로 일을 해주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저를 써주지 않을 나이에 저의 재산은 드디어 0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끝났지만 제 주머니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72세가 되어서야 저는 빚을 다 갚은 것이고 동시에 일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저기 찾아보면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에 부쳤거든요. 어차피 저 하나만 살 정도의 돈이면 되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에 들어왔고 노인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로 노인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도 저 하나 정도는 문제없이 먹고 살 수 있더군요. 어떻게든 먹고는 산다더니 정말 그랬죠. 사치 부릴 순 없지만 조금씩 아끼면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희끗해진 머리를 보면 누가 봐도 할아버지였죠. 언젠가부터 염색은 안 했어요. 60대까지는 집에서 싸구려 염색약을 사다가 혼자서 염색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염색약이 닿은 부분이 빨갛게 짓무르더라고요. 항상 머리를 자르는 목욕탕 이발사 말이 좋은 염색약을 쓰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머리를 까맣게 염색해서 누굴 보여줄 일도 없고 그저 좀 늙어 보이기는 해도 남 부끄러울 일도 아니니 백발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자를 때가 돼서 다니던 목욕탕에 가보니 신식으로 바꾼다며 문을 닫았더군요.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모두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었죠. 조금 처량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말 문제는 머리를 자를 곳이 없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발비가 저렴한 그 목욕탕만 다녔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자르는 미용실은 너무나 비싸서 말이죠. 그래서 집 근처에 저렴해 보이는 미용실을 찾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미용실은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였죠. 30년 미용 기술을 자랑하는 간판은 몇 년간 그 상태로 걸어놓은 듯 빛이 발했고 낡아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가게 안은 정갈해 보여서 저는 그 미용실에 들어가 보았죠. 어서 오세요. 머리 자르시게요? 머리가 하얀데 이쁘장하고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젊고 세련돼 보이는 사장님이 맞아주더군요. 오래된 집기들에서 편안함을 느낀 저는 그 사장님에게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참 머리를 자르던 사장님이 염색은 안 하냐고 묻더군요. 60대까지는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염색을 하면 피부가 짓무르더군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맞아요. 옛날 염색약이 그랬어요. 냄새도 엄청 독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레 옛날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편하고 살가운 사장님은 입담도 좋더군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힘들게 살아온 과거가 생각나서 문득 대화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미용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는 척했어요. 청아하고 성량 좋은 여가수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녀가 생각나더군요. 그 목소리가 예전 저와 함께 노래를 하던 그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 노래인가요? 그 말에 사장님은 또 웃으면서 노래가 좋으신가 봐요 하더군요. 네, 좋네요. 예전 함께 노래를 부르던 첫사랑이 생각나는 목소리예요.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현미 노래를 즐겨 부르곤 했죠. 그때 제 형님들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유명한 가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사장님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던 손을 거두고는 제게 물었죠. 혹시 연남대학교 노래 동아리였어요? 그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화들짝 놀란 저는 뒤돌아 찬찬히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름진 눈가에도 젊은 시절 빛나던 눈동자가 있고 꺼진 듯한 볼에도 옛날 그 보조개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희순이? 김희순? 오빠 맞죠? 준택 오빠 맞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죠. 희순이 맞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형님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알았어. 미안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나온 세월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음반을 내주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제 형님들이 보낸 사람들인 줄 모르고 마냥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하려면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는 가짜 제작자의 말대로 주변을 정리했다네요. 저에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쪽에서 워낙 서두르기도 했고 제가 군대에 가버렸으니 나중에 연락할 방법이 있겠지 하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가 돼 유명해지고 나면 저를 찾는 건 일도 아닐 것이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음반만 내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낙담했고 이후 부모님 말씀대로 조용히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남편을 먼저 보냈고 이후 미용을 배워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식들도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고 자신도 이렇게 사람들 머리 만져주면서 즐겁게 살고 있다네요.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그녀와 저는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면서 서로의 아픈 세월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첫사랑 그녀와 저는 다시 친구로 지내고 있죠. 저는 일이 끝나면 그녀의 미용실에 자주 들르곤 합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없을 때는 함께 옛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30년 미용 기술을 자랑하던 간판을 40년으로 문구를 바꾸고 그 김에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었죠. 그녀의 미용실에 온 누군가는 저와 그녀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우린 그런 복잡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버텨온 삶의 끝자락에서 행복을 노래하던 그때 그 시절의 친구를 만나 남은 삶을 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뿐입니다. 그저 함께 우리의 옛날을 회상하며 다시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